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압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잠시 영상이 좀 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부터 연결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뉴턴 형님의 운동 제2법칙 F=ma에서 자, 선생님이 여기 F=ma라고 하는 걸 자주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유명한 식이고 어떤 부분에 설명을 할 때 가장 중간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 F=ma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이제 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질량에 대한 부분이죠. 질량에 대한 부분인데 질량 m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어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절대 단위, 국제 표준 단위 SI라고 쓴다고 쳤다면 이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단위를 다른 걸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하냐면 이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 m은 어떻게 됐다? a분의 f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a분의 f라고 쓴다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뉴턴이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얼마죠? 미터 퍼 얼마? 세크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뉴턴에다 얼마? 세크 제곱에다가 퍼 미터라고 쓸 수 있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어떤 단위의 형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죠?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포스, 중량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앞에 9.82를 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위만을 따진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킬로그램이라고 써놓은 상태는 우리가 SI 단위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는 뭐 MKS 단위에서 나오는 걸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바로 이 녀석을 공학용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자, 질량에서 다룬 질량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공학용 단위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외워놓으세요.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 퍼 미터 또는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라고 하는 것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설명해서 이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도 SI 단위계도 있고 뭐 공학용 단위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어서 이게 선생님 목이 다 갈라지네. W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는데 이 W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일단 문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상 스몰 W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라지 W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녀석이 이 단위에 쓰일 때와 또는 어떤 단위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변수로 쓰일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적혀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읽냐면 일반적으로 원운동을 따질 때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표현이 W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 잘 구별이 잘 안 가요. 우리가 쓰다 보면 오메가 W, 이 W라고 쓰면 요렇게 위에를 바를 써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량, 자중, 뭐 무게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라지 W라고 적혀있는 이 녀석 자체는 만약에 이 라지 W가 변수로 쓰여진다면 work, 뭐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이 라지 W라고 하는 것이 단위로 쓰여진다면 이거 뭐 와트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단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동력에 대한 단위로.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W,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주어지는 힘의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쳤을 때는 우리가 그냥 F라고 쓰고 1차원 직선 운동을 한다면 뭐라고 쓰죠? S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자, FS라고 쓰는데 이 FS가 물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고 2차원 평면상에 있다면 이건 당연히 뭐로 쓰여집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걸로 쓸 것이고 힘이 만약에 여러 가지로 변한다고 친다면 당연히 이 앞에 뭘 쓰죠? 이렇게 인테그랄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주어진 식 자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평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F 곱하기 S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F 곱하기 S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F 곱하기 S라고 하는 녀석 자체 F가 뭐예요? MA가 됩니다. MA가 되죠. F가 MA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MA에다가 뭐를 씁니까? S. F가 인테그랄 취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힘을 준다고 친다면 뭐가 일정한 거죠? A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당연히 알잖아.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 또 1차원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일반 물리학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 나와 있는 이 S 이동거리 변이에 대한 부분 S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AS는 얼마 됩니까? 이 V제곱 마이너스 얼마?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S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1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A가 약분되고 나면 얼마? 2분의 1에다가 M 써주고 V제곱에다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녀석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앞에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할 땐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 녀석 뭐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운동 에너지죠. 근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라고 하는 이정의 운동 에너지니까 바로 이 녀석은 델타 EK, 그렇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뿐만 아니라 어디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직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알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 물리학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죠? 1 뭐? 에너지 정리라고. 야, 글자 잘 안 나온다. 이거 1 에너지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2를 풀 때는 뭘로 푼다? 에너지로 푼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1 에너지 정리가 나오는데 실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W라고 하는 1 자체는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F에다 얼마? S라고 하는 걸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죠. 자, 이 녀석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위를 본다고 친다면 FS니까 얼마? 뉴턴이 되겠죠. 이제 뭐죠? S 이동거리입니다. 미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킬로그램 포스 얼마? 미터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에 대한 단위를 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뉴턴 메타 뭐라고 한다? J라고 쓰죠. 에너지. 그렇죠?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 에너지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JOULE. 그렇죠? 아주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가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죠. 줄. 그렇죠? 줄이라고 하는 분의 앞부분을 따서 얼마? J라고 씁니다. 그렇죠? 줄이라고 쓰죠. 자, 그다음 이제 1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나와 있는 녀석이 왜 에너지로 표현되어지는지 봤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뭘 볼 거냐면 라지 P, 많이 쓰는 걸 보려고 해. 라지 P가 뭐라 했어, 쌤이? 동력, 파워, 포스가 아니죠. 동력, 파워입니다. 파워. 이 P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뭐 쓸 때 동력 또는 뭐 전기에 써지면 전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하죠? 인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뭘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 파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파워라고 하는 것이 뭐죠? 단위 시간 동안, 그렇죠? 얼마만큼 일을 했냐? T분의 W죠. 자, T분의 W,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공업 연력학 가면 이 W라고 하는 것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D라고 쓸 수는 없죠. 완전 미분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기호를 쓰죠. 자, 그래서 T분의 W입니다. 자, T분의 W인데 이 W는 방금 전에 계산했다시피 뭡니까? T분의 W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S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T분의 S가 뭐가 되냐? 이 T분의 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도죠. 속도. 이 속도도 여러분 단위가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유체역학에서 속도는 라지 V라고 씁니다. 알았죠? 이제 속도예요. velocity. 유체역학에서는 속도를 V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조그만하게 쓰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라고 쓰지만 나중에 공업연력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specific, 그죠? 다시 말하면 비상태량이란 말을 쓰죠. 비최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얼마입니까? 최적에 관련된 거는 라지에다 이렇게 V에다 뭐합니까?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부피, 최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유체역학에 대한 부분이 속도는 앞으로 뭐? 라지 V라고 하는 걸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꼬여갖고 이게 F에다 얼마? 곱하기 V가 되겠죠. 알았습니까? F에다 V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알아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뭐? 이 동력에 있어서 이게 무슨 운동이죠? 병진 운동. 왔다 갔다 하는 병진 운동이에요. 이 병진 운동에서 관련되어 있는 식 자체를 우리가 뭐로 서로 상호 조건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일반 물리학에서는 또 공부했겠죠, 여러분? 회전 운동. 그렇죠? 회전 운동에 관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면 지금 아세요. 그러니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요거 조금 더 어렵고 요거는 조금 거기보단 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리적인 해석을 할 때는 병진 운동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 왔다 갔다 병진 운동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병진 운동이 되는데 회전 운동을 해석할 때는 좀 어려우니까
병진 운동에서 회전 운동을 서로 바꿔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위나 어떤 모양 자체를 변환할 수 있는 대응되는 어떤 문자나 물리력을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병진 운동에 해당하는 것. 자, 회전은 여러분 앞으로 회전이 들어가는 모든 물리량에는 항상 뭘 붙이냐면 모멘트를 붙입니다. 자,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능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하고 관계 있다고? 회전과 관계 있는 부분은 다 모멘트란 말을 붙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 병진 운동에 해당하는 녀석 중에서 뭐 F라고 하는 힘이 있겠죠. 이 힘과 서로 상관되는 회전하는 모멘트. 회전하는데 근데 모멘트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힘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힘의 뭡니까? 모멘트라고 쓸 수 있겠죠. 힘의 모멘트라고 쓰면은 그 말 자체가 뭡니까? 회전에 관련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이 토크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타우라고 씁니다. 토크라고 하죠. 회전에 돌아가는 힘, 토크예요. 근데 이 앞 글자 이 타우를 써갖고 우리는 보통 뭡니까? 토크라고 써요. 근데 이 녀석도 실제로 뭐를 얘기하냐면 유체역학에서는 이 타우라는 기호에는 다른 녀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토크라고 하는 놈이 나오면 라지 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t. 자, 라지 t라고 쓰는 것을 뭐다? 토크라고 할게요. 자, 토크는 그냥 라지 t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토크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크가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진 운동의 V라고 하는 녀석이 뭡니까? 일반 선속도 V가 되겠죠. 그러면 회전 운동일 때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이 병진 운동의 선속도면 회전할 때는 돌아가니까 뭐가 돼? 각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속도 뭐? 오메가라고 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FV라고 적혀있는 이 녀석 병진 운동에서의 동력 P라고 하는 녀석, 일률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는 회전 운동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타우에다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되게 쉽죠? 원래 가지고 있는 병진 운동에서 회전 운동을 대응시키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타우 오메가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FV라고 썼으니까요. 이 녀석 자체도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단위가 필요하겠죠. 이제 파워라고 하는 단위를 가만히 보면 F가 뭡니까? 뉴턴이죠. 자, 그리고 V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현되어진 거 우리 이제 뭐라고 한다? 라지 W라고 쓰고 뭐죠? 와트라고 뭐죠? 와트. 자, 와트라고 하는 글로 우리는 단위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 녀석은 다르게 또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킬로그램 force 얼마?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SI 단위계만 기억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센 나라에 있는 녀석들이 쓰는 걸 우리 또 안 쓸 수가 없거든. 그 녀석들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 압력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이 동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위가 몇 가지로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독일하고 프랑스 애들까지 같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독프에서 사용하는 녀석 우리가 PS라고 하는 걸로 쓰죠. PS라고 하는 걸로 단위를 쓰고요. 또 뭐 있죠?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서 뭐 킬로와트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역시 영미,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단어가 있겠죠. 자, 뭐를 쓰죠? 아무래도 우리가 동력에 대한 부분을 쓸 때 가장 많이 쓰여지고 좀 친숙한 녀석은 말이 끄는 힘, 그쵸? 뭡니까? horsepower, 마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HP, 휴렛 패커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P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얘 킬로와트라고 하는 놈과 얘네들 사이에 뭐가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질 수 있는 어떤 변환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1PS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1PS는 75kg 포스에다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바뀌어줄 수 있겠고요. 자, 1kW라고 하는 녀석 자체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kW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1horsepower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1kW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역시 102에다가 킬로그램 포스에다 얼마?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본다면 이 1horsepower 같은 경우는 76.07 그죠?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 세 개 갖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변형시켜주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1kg 포스라고 하는 미터 퍼 세크는 75분의 1 PS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녀석은 얼마 돼? 102분의 1 kW죠. 102 그냥 100이라고 써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1kg 포스 미터 퍼 세크는 76.07분의 1 마력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실제 육체역학이 뭐야? 유체역학이죠. 유체역학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유체하고 어떻게 됩니까? 고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유체 또는 뭐 고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갖다 놓고 나서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느낌 필로 얘기한다면 유체나 고체나 대충 느낌은 아니까, 그쵸? 유체가 뭐고 고체가 뭔지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유체, 고체 그러면 대충 느낌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느낌은 아는데 이걸 갖다 뭐 표현을 해보라 이거야. 자, 이걸 갖다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유체를 표현하라. 뭐 유체역학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뭐가 돼? 유체하고 고체밖에 없어요. 유체역학적인 세상에서 바라보면 유체하고 고체밖에 없는데 딱히 이것을 느낌은 알겠는데 이걸 표현하라 그러면 뭔가 애매하단 말이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좀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유체와 고체를 나눌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접선 방향으로 가는 응력, 접선 방향으로의 응력에 반응하는, 자, 접선 방향 응력에 반응하는 정도, 크기, 반응하는 정도 또는 크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접선 방향 응력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크면 무엇이고 접선 방향에서 응력에 반응하는 정도가 작으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응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응력이 뭐냐면 스트레스죠.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응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마찰력이랑 조금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마찰력이랑 어찌 보면은 이념은 아니죠. 개념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할 때 여러분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이 두 녀석의 방향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요. 개구리 좀 그러나 어쨌든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 서 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손을 잡고 잡아당겼어요. 이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목을 잡고 잡아당기면 얘가 이쪽으로 쭉 밀려나지 않겠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이렇게 제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죠. 조금 그런가?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이렇게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픽 잡아당겨질 거 아니야? 이렇게 당기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신체 구조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꺾여지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기 싫단 말이야. 당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쭉 잡아당기니까 내가 가기 싫은데 자꾸 잡아당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당길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 그게 어떻게 돼? 응력 방향은 바로 힘을 주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알았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물론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니? 마찰력은 어떻게 되니? 이 방향으로 그러면 땡이지. 정신 나간 캐릭터야. 알았죠? 사람이 걸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은 당연히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뭐 이 정도로 일반 물리학 시간에 다 배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또 설명해야 되나? 밑에 있는 누구야? 이 바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이동한단 말 자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발이 있을 때 발을 한번 봅시다. 발을 이렇게 해서 공중에 떠 있다. 이 발이 우선 골프채 같은데 어쨌든 발로 딱 당기면 얘 입장에서 사람이 걸으려고 당기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바닥 입장에서 내가 뭘 한 거지? 바닥을 뒤로 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내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바닥을 뒤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람이 이동하는 순간 발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은 뭐냐? 얘를 뒤쪽으로 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뒤쪽으로 밀리니까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씨 안 밀릴래 라고 생각하면서 마찰력에서 앞으로 미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거라고. 내 말 알겠어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뭐죠? 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응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제 뭐다?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는 힘이에요. 근데 이 응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우리가 접선 방향이라고 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이런 뭐랄까 조그마한 어떤 물질이 하나 있다 보겠습니다. 이런 입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단위 조그마한 어떤 면적이 있다 보겠습니다.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전체로 하나의 부피를 갖고 있을 텐데 위쪽에 있는 표면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 델타 A라는 면적소라고 썼을 때요. 이쪽에서 응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여기에서 작용해갖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응력이 작용됐다고 보겠습니다. 알았죠? 응력이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니까 여기도 델타 F라고 넣어봅시다. 응력 벡터죠, 벡터. 이 방향이 존재하니까 벡터요. 응력 벡터를 만들었다면 공간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건 항상 뭐가 돼?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녀석이 하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방향은 당연히 서로 뭐가 돼요? 수직이에요. 여기 있는 건 뭐죠? 델타의 F에 법선 방향에서 N이라고 쓰겠습니다. 노멀. 이쪽은 뭐야? 델타 F에다가 접선 방향이니까 뭐라고 쓸까? 바로 탄젠셜 접선의 T라고 쓸게요. 지금 이 녀석들 중에서 응력 중에서 어느 방향? 접선 방향으로 응력에 반응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녀석에 의해서 작용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걸 잡아당기면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뭐가 됩니까?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압력과 같은 개념이지만 접선 방향 응력으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표현할 때 얼마? 델타 A 분의 델타 A분의 얼마? 델타 FT라고 쓰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가 됩니까? 압력과 똑같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얼마? 델타 A가 제로로 갈 때 한순간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표면이 뭐한다? 긁어버리니까 표면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촉대기는 어떻게 돼? 마치 끊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뭐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전단 응력, shear라고 하죠. 자, shear 스트레스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토크에 해당하는 단어인 타우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우는 뭐라고? 전단 응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유체와 고체의 구별은 접선 방향 응력에 반응하는 정도니까 전단 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를 따져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단 응력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걸 따졌을 때 이제 한번 써볼까요? 이 고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 전단 응력이 뭐가 됩니까? 저항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니까 옆으로 잡아당겨도 거기서 안 가려고 하는 뭐가 됩니까? 저항하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고체라고 하는 것은 전단 응력에 저항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체라고 하고요. 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나 이런 거 보죠. 공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걸로 당긴다 하더라도 저항을 못하죠. 물론 이 저항이 안 되긴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뭐 비스코시티, 뭐 점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면 저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끈끈하니까 저항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쭉 당기다 보면 끈끈하니까 저항을 하는 부분 때문에 뭐가 생기죠? 상대적인 이동이 유체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유체와 고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 저항을 우리가 전단 응력에 대해서 저항을 잘 하느냐, 저항을 하지 못하느냐, 저항을 잘 하느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유체와 고체를 갖다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제 우리 뭡니까? 이제 유체라고 하는 녀석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제 유체역학이니까 유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유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녀석이 뭐? 액체와 뭐죠? 기체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액체와 기체라고 나눌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둘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자꾸 입에서 거품이 나오네요. 수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를 처먹어서 그런 건지 개거품 선생님 될 뻔하겠네.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입 근처를 닦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민망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액체와 기체를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겠는데 자, 액체를 보겠습니다. 자, 액체와 기체를 한번 구별을 해보겠는데요. 자, 액체와 기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응집력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으로 얼마만큼 잘 붙어 있느냐라는 응집력 차이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응집력 차이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응집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액체. 액체는 응집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응집력이 매우 커요. 끈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알았죠. 그 응집력이 매우 큽니다. 응집력, 응집력이 매우 크고요. 자, 기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응집력이 떨어지죠. 자, 응집력이 떨어지니까 잘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 말 자체로 우리가 뭐를 얘기합니까? 분자,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넓다는 거죠. 거리가 매우 멀다죠.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듬성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이 말 나왔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뭘 한다는 거죠? 바로 이 기체라고 하는 건 뭐 한다는 거죠?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팽창을 하다 보면 쭉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어떠한 벽이 나와야 되지. 어떠한 벽이 나온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월 있어요. 월. 자, 벽이 있다면 팽창을 하다 어떻게 돼? 벽을 만나면 더 이상 팽창하지 않겠죠. 어떠한 제약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된다? 팽창을 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이 우리는 뭐 기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액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응집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굉장히 빽빽하죠. 이 단어 써대나 빽빽 이렇게 돼. 빽빽하다는 거예요. 서로 붙어 있다라는 거죠. 조밀조밀하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빽빽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커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뭐죠? 이 말 자체가 나온 거는 부피, 최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최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응집력이 떨어져서 서로 퍼져 있는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지 않죠. 어떤 제약 조건이 들어간다면 일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특별하게 가만히 놔두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져나간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최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틀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체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액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녀석은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용기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본다면 용기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용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가지? 용기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액체를 집어넣어놨다면 이 액체가 요 용기 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물론 기체도 당연히 이 용기 안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상태로 나타날 겁니다. 액체는 어떤 모양이라는 게 있지만 기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없죠. 그래서 기체의 모양을 뭘로 판단한다? 용기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액체를 넣어놨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어떤 구속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약이 없다고 볼게요. 제약이 없다고 보면 액체 같은 경우는 위에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무엇을 만족하려고 하지? 바로 수평면을 만족하려고 하죠. 자, 수평면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우리 지구상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 존재하는 그 힘의 영향이 들어가 있죠. 중력장이죠. 그러니까 중력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구속되지 않다면 당연히 수평면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 면을 만들려고 하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유표면이라고 하죠. free surface. 뭐 어떠한 압박과 핍박을 받지 않는 곳이다. 이 자유로운 입자의 세계란 얘기야.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윗부분을 이렇게 구속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대로 만족하겠죠. 왜? 이 속에 꽉 차 있는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 모양 자체는 그대로 갈 겁니다. 아니면 위쪽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때 이 녀석 전체를 뭐합니까? 이렇게 기울인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물 자체도 기울어지면서 다시 뭘 만들려고 한다? 수평을 만족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장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전달 응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중력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그 전달 응력 놔두고요. 일단 기체를 한번 봅시다. 기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위에가 구속을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을 해서 여기 부분에 있던 이 기체가 어디로 가죠? 바깥으로 이제 퍼져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평면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력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뭐 자유표면을 이루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기와 이 기체와 액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자체에서 우리가 표현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액체는 좀 빽빽하게 들어찼으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기체라고 하는 녀석에서 일단 먼저 볼게요. 액체도 이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체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자는 입자죠. 분자의 크기랑 그다음 분자 간의 거리는
분자의 크기와 분자 간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무조건하고 크기보다 분자 간의 거리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냐면 공기 입자가 여기 하나 있는데 실제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좀 거리가 머니까 이쪽에 이렇게 공기 입자가 있을 수 있고 이쪽에 공기 입자가 있을 수 있고 이쪽에 공기 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듬성듬성 있다 보면 무엇이 고민이 되냐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전체 영역에서 일정한 한 부분에서 어떤 물리량을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쌤이 이거 밀도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density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뭐예요? 밀도의 정의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지? 단위 부피죠. 단위 부피당 어떻게 되니? 존재하는 뭐? 단위 질량이에요. 자,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이 됩니다. 자,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이 되다 보니까 이 밀도를 해석할 때는 단위 부피를 하나 잡을 거 아니냐, 그쵸? 그리고 기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팽창하다 축소하다가 지네들 에너지 따라서 진멋대로 움직이는데 엄청난 경계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의 어떤 단위 경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런 부피를 하나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부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입자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또 거리도 많이 멀어져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 질량이라고 하는 입자들의 수가 불연속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도가 얼마다 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곤란스럽죠. 왜? 지네들이 막 바뀌고 어떨 때는 되게 듬성듬성이고 어떨 때 좀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가 힘들잖아.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녀석 중에서 한 군데를 딱 집었을 때 거기에서 부분에 밀도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형성이 되려면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밀도를 어떻게 쓰냐면 단위 부피긴 하지만 델타 V라고 쓰겠죠. 델타 V라고 쓰고요. 얼마 돼? 델타 M이라는 질량을 씁니다. 물론 당연히 극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매우 작게 갑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0이라고 써놓긴 하더라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델타 V가 0이 될 수는 있나? 이 부피 자체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피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어떤 매우 극한체적 입실론이라고 하는 걸 둘 수 있겠죠. 수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써봅시다. 물론 뭐 다른 말로 뭐 델타 V 뭐 예를 들어 스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극한체적입니다. 극한체적. 자, 극한체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이 하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역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영역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입체를 하나 뭐죠? 입자를 하나 단위 부피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 자체의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 이 영역에서요. 여기 있는 녀석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 일정하지가 못하면 여기 이 영역은 내가 밀도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더 진해요. 여기는 좀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래서 갈수록 뭐가 돼? 밀도가 더 커진다고 볼게요. 결론은 선생님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속에 있는 녀석이 매우 작아져 버리고 나면 안에 있는 질량 자체가 어떤다는 게 굉장히 뭐하다는 거죠? 불연속적으로 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다 있어가지고 어떤 쪽은 빽빽하게 어떤 쪽은 성겨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밀도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 의하면 우리가 극한체적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얼마 정도를 보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를 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를 보는데요. 굉장히 적죠. 이 정도의 체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입자를 한번 실험상을 찾아보니까 대충 3 곱하기 10의 6승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10의 7승? 10의 7승 6승? 10의 7승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10의 7승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 들어가 있다면 아주 극한 체적 속에 이 적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험을 해봤을 때 아주 작은 극한 체적을 봐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속에는 적게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의 입자수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합니까? 실험 결과에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작아도 이 속에 뭐가 돼? 극한 최적 속에 들어간 게 이 정도니까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내용은 이 최적보다는 상당히 뭐가 돼? 큰 최적을 다룬다. 이거 우리가 실험적으로 따질 때는 이 큰 최적을 다루기 때문에 얘보다 훨씬 큰 책을 다뤄요. 큰 최적을.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극한 최적도 이만큼 들어가 있다면 큰 최적을 따졌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알았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거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분자 간의 거리의 한 세제곱, 그러니까 분자 간의 거리의 세제곱보다 누가 하냐면 단위 부피라고 하는 녀석이 경계죠. 단위 부피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다 분자 간의 거리의 세제곱보다 더 큰 결과를 갖고 온다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아무리 경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입자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있는 녀석 자체는 일정한 양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거는 별로 알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 자체의 밀도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 아주 작은 부피로 갔을 때는 이 기체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이 서로 간격이 매우 멀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우가 있었는데 그 기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이 극한 체적보다 훨씬 더 큰 체적이고 보통 1세제곱미리 정도 되는 거, 자 1세제곱미리 정도 되는 녀석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안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대충 얼마냐면 2.6 곱하기 10의 16승 정도까지의 어떤 입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연속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우리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뭐죠? 입자라고 하는 것을 분자들은 서로 뭐한다? 연속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자들은 뭐다? 서로 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연속적이란 말을 썼다라고 하는 녀석 자체, continuum. 이제 쌤이 기체 갖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 뭐 기체가 이러할지인데 액체는 더 촘촘하니까 당연히 성립되겠죠. 그래서 분자들은 연속적이다, continuum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겠고 사실상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점함수, 다시 말하면 로우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일정한 한 지점에서 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점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로우라고 적혔을 때 x, y, z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시간에 따른 변화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뭘 하려고 한다? 바로 미분으로 형태를 뭐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연속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미분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뭐가 돼? 필드, 장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어진 녀석 자체의 해석을 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연속체에 대한 개념을 왜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속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또 아는 내용 중에 뭐 써야 될 용어 중에 하나 뭐냐면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이게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한번 볼까요? 주어져 있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얘처럼 이렇게 그냥 쭉 가만히 놔두고 나면 지멋대로 퍼져갖고 쭉 나와 있는 녀석, 요건 아까 설명을 안 했네요. 요거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죠? 대기는 항상 뭐라고 생각한다? 유체 정력학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죠. 이런 걸 유체 정력학적 대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입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분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이 어떤 분자는 여기 있어서 요만큼 거리가 나오고 어떤 녀석은 여기 있어서 이만큼 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분자 간의 거리는 천태만상이겠죠. 그렇죠? 천태만상이다 보니까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걸 평균이라고 잽니다. 근데 입자들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녀석들의 어떻게 분자 간의 거리를 평균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뭡니까?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합니다. mean free, 그죠? mean free path, 그죠? 라고 하죠. 자, 이 mean free path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니 공간에서. 그치? 입자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을 거란 얘기야. 입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여기 있는 10세란다.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평소에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던 습관이 들어갔고 미안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입자가 하나 있어요. 네, 입자가 이동해서 여기 있는 입자랑 부딪힌 거예요. 자, 부딪혔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 충돌까지의 거리죠. 이 충돌까지 거리에 뭐가 됩니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니 얘가 여기다 충돌할 때는 이만큼 가서 충돌할 것이고 그래서 충돌하는 데까지 걸린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를 뭐 한 겁니까? 평균을 나눈 겁니다. 평균으로. 이 평균으로 나눠서 대표 변량을 맞는 것이 mean free path. 그렇죠? 평균 자유경로라고 해. 보통 우리 뭐라고 쓰죠? 이거를 람다라고 씁니다. 이 평균 자유경로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봅시다. 물리적인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특성 차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관심 영역에서 만약에 이 어떤 파이프라고 하는지 파이프 속에 들어가 있는 직경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면 다이아메터, 이 직경 자체가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적인 길이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하냐면 또 중요하게도 특성 차원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물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성 차원 또는 D 또는 전체적으로 길이니까 물리적 길이 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요. 람다라고 하는 녀석과 L을 비교해 보면 이 녀석 자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평균 자유경로 자체가 이 평균적인 이 특성 차원보다 워낙에 적기 때문에 다 이 속에 이렇게 확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 자체도 우리가 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유체나 기체 같은 건 뭐다? 연속체다라는 개념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속체란 개념 많이 쓴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점함수를 만들어서 뭐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미분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다다다닥 붙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보통 기체 같은 것도 우리가 수면 위에 대한 부분과 수면 위에서의 기체에 대한 어떤 평균 분자 간의 거리를 한번 재본다고 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한 10에 마이너스 얼마? 6승? 마이너스 16승? 6승 정도입니까? 네, 마이너스 6승. 이 정도네. 그래서 수면 위에는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센티미터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건 거의 다다다다다 붙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션, 그 고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도에 좀 다르다는 말은 100km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이거는 한 3cm 정도에서 한 10cm 정도짜리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150km가 넘어가 버리면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뭐가 되냐면 거의 3m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는 상관없는데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연속체란 말을 쓰기에는 애매하잖아. 3m나 되는데, 그쵸? 불연속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이 근처에 있는 놈만 해석합니다. 더욱더 올라가서 만들어진 당연히 공기가 뭐하죠? 희박하죠? 자, 공기가 희박하니까 공기 자체의 희박한 공기사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동력학에 대한 이론이 좀 들어갈 필요 있겠죠? 선생님은 유체역학 시간에 이런 부분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희박한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연속적인 녀석을 다루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불연속적인 것도 다룰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도약을 일어난다 했을 때 도약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다룹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부분을 안 다룬다는 뜻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부분도 다루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체와 같은 이런 액체들은 전부 유체를 연속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제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무 덥네. 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연색체라는 부분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염색체란다. 유체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체의 종류는 첫 번째 우리가 뭐를 나눌 수 있냐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죠. 자,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거는 당연히 이상적인 겁니다.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이 P라고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피라든지 아니면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밀도라든지 이런 녀석 또는 나중에 나오는 압력에 대해서 감마 비중이라든지 이런 녀석들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압력에 대해서 얘네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녀석 자체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유체라고 보기는 힘들죠. 당연히 얘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뭐가 됩니까? 압축성 유체가 됩니다.
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나온 이 녀석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압축성 유체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제 유체랑 똑같죠?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를 뭐라 하냐? 압축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비점성 유체라고 볼게요. 비점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점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끈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점성, 그러니까 미끈미끈 끈기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은 다 그렇지만 사실상 비점성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체 같은 거는 아무래도 끈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마찰력도 존재하는데, 그래서 비점성 유체 자체가 어떻게 돼? 반대되는 건 당연히 뭡니까? 점성 유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 볼까요? 이 비압축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를 두 개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한다? 자, 실제로 뭐가 돼? 이상기체,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Ideal fluid 또는 뭐 perfect라고 쓰죠. 완전유체라고 해요. 자, 물리적인 해석을 할 때는 이만큼 좋은 건 없지만 실제 기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기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써볼게요. 뉴턴 유체죠. 자, 뉴턴 유체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끈기할 때 배우겠지만, 점도 끈기가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을 얘기해요. 당연히 뭐 비뉴턴 유체로도 이제 나누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뉴턴 유체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탄성 유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어떤 유체든 간에 일종의 어떤 압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압력을 받아서 어떤 부피의 변화가 오겠죠. 근데 넣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시 그 팽창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성 유체라고 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는 최적 탄성계수 K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유체를 우리는 탄성 유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유체의 종류까지 한번 봤습니다. 매우 더워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연속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 딱 하나요. 뭐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점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지금 땀 정신없이 나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